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인데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굴라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4장 푸른 제목 시작해 볼까요? 이 거대한 야산시설의 톱니바퀴 사이를 지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육체는 불황자의 누더기처럼 쭉 늘어져서 우리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창백한 밤의 사형 집행인의 얼굴을 예언자와 같은 투시력 있는 눈길로 바라보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고통 때문에 우리의 눈은 흐려지고 만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들 박해자들을 위한 역사의 증언자가 되었을 텐데 말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묘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번 체포되어 투옥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심은 과정을,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고 어떻게 쥐어짰는가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신문관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을 뿐더러 가끔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여서 신문실에서 꽤 오랫동안 단둘이 마주 앉았던 국가안정성 대위 예제뽀프보다는 한방에 함께 있던 동료 죄수를 상기하는 편이 훨씬 더 흥미있게 느껴지니 말이다. 한 가지 우리에게 공통된 확실한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남김없이 죄다 썩어 문드러진 무서운 공간이 있을 뿐이다.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분노의 발작이나 모욕도 없이 담담한 심정으로 그들은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타인의 괴로움을 기뻐하는 악마와 같은 사악한 인간들, 아니 어쩌면 길을 잘못 든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확고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알렉산드르 2세가 자기의 암살을 7번이나 기도한 혁명가들이 수감되어 있는 시발레르나야 감옥 큰 집의 아저씨뻘이 되는 그곳을 찾아갔던 이야기는 꽤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227호 격리 감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게 한 후 1시간 이상을 거기 앉아 있었다. 자기가 감금한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뜻에서였다. 군주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건을 정신적으로 바라보려는 욕구와 시도였고 도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바쿠모프와 베리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신문관들 중에서 감방에 기어들어가 1시간만이라도 혼자 생각에 잠겨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높은 교양이나 깊은 문학적 소양이나 사물에 대한 넓은 안목 같은 건 필요도 없으며 그들 자신 그런 인간도 못 된다. 그들은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논리적인 사고방식 같은 건 필요도 없으며 그들 자신 그런 자신도 그런 인간도 못 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의 정확한 수행 능력과 고통받는 자에 대한 무자비함 뿐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인간들이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울리는 것이다. 그들의 손을 거쳐 온 우리는 인간의 공통적인 면모를 완전히 상실한 그들의 본질만을 숨막히게 느낄 뿐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문관들만은 사건의 전말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들도 정식 해외 회의가 아닌 장소에서는 자기 동료에게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범인을 적발하고 있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며 조서를 꾸미기에 바빴다.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내가 죽는다. 여기서 악당들의 원칙이 생겨나는 게 되는 것이다. 신문관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모든 사건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해 동안 그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걸까?
아니면 그저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걸까? 지령을 내리는 인간에겐 절대로 과오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치스도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것이 진보적 학설이요, 바위돌 같은 이데올로기인지도 모른다. 신문관은 음산한 오로뚝간 감옥에서 가로 열고 1938년에 꼬르이마 지방으로의 징벌 출장에서 가로 닫고 끄리보르그 종합 공장 지배인 M. 루리에가 두 번째의 형기를 인정하고 조서에 순순히 서명하자 한가할 때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며 자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우리는 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어. 당신은 고참 당원이지만 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소? 결국 루리에도 신문관이 추궁하는 사실을 거의 모두 시인한 것 같았다. 이것이야말로 설득력 있는 확실한 신문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은 냉소주의적인 경향이었다. 푸른 제모의 사나이들은 고문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즐겨 사용했다. 신문관 마르넨코는 지진스키 수용소에서 이 기구의 합리성의 어떤 긍지까지 느끼면서 이미 운명이 결정된 죄수 바바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문이나 재판 같은 건 단지 법적인 형식에 불과한 거야. 그런 것이 미리부터 예정된 너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 만약에 너를 총살할 필요가 있으면 네가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너는 총살되고 마는 거야. 만약에 너를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면 아무리 네가 유죄라 해도 반드시 혐의를 벗겨 무죄로 석방되는 거야. 서부 카자흐스탄 국가안정성 제1신문과장 쿠시나리오프는 아돌프 치빌코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레닌그라드 출신이라면, 즉 고참 당원이라면 절대 석방할 수 없는 건데 사람만 있으면 사건이야 만들어내는 거지. 그들은 농담 삼아 곧잘 이런 소리를 했다. 그들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문은 훌륭한 일거리였다. 신문관 니콜라이 그라비시첸코의 아내는 이웃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그이는 아주 실력이 대단한가 봐요. 아무리 해도 자백하지 않는 죄수는 모두 우리 그이한테 넘긴대요. 그런데 그런 고집센 죄수도 그와의 하룻밤만 이야기하면 모두 순순히 자백한다지 뭡니까? 그들이 모두 길을 쓰고 달리고 있는 이 경주는 진실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죄수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경주인 것이다. 그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숫자는 그들에게 안락한 생활과 상여금과 훈장과 진급을 보장하며 그들이 속한 기관의 권력을 확대, 강화해 주기 때문이다.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거드럭거릴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밤에 흥청거릴 수도 있다. 숫자가 적으면 견책을 당하고 강등되고 수입원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그곳이 어디건 간에 도시에서도 부대에서도 자기의 적이 갑자기 없어졌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에도 징벌 감옥에도 굶주림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숫자를 늘려주기를 거부하는 고집센 피의자는 그들에게 동정심이 아니라 분노와 초조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죄수들이 자백을 거부함으로써 신문관의 개인적인 위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아니, 죄수들은 마치 신문관 자신을 쓰러뜨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쓸 수밖에 없다. 어디 싸울 테면 싸워보자. 고무호스를 목구멍에 쑤셔놓고 소금물을 실컷 먹여줘라. 자기 자신과 직업 선택과 활동의 종류에 따라 인간 생활의 상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푸른 기간 근무자들은 하부 세계에서 더욱더 탐욕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하부 세계의 가장 강한 식욕과 성욕 이외의 본능적 욕망, 즉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었다. 권력,
그것은 독이다.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권력은 명확하게 독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타인이 물질적 권력을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들 위에 뭔가 숭고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도 그다지 치명적인 독이 되지는 못한다. 반면에 상부세계를 상실한 자에게는 권력도 그야말로 죽음의 독이다. 이 독에 일단 감염되기만 하면 이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다. 돌스토이가 권력에 대해서 무엇을 쓰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반 일리치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있으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들일 수 있는 권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푸른 제모가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여기에는 어느덧 덧붙일 말이 없다. 이 권력의식은 그에게 있어 근무상의 주요한 흥미와 매력이었던 것이다. 어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매력뿐이겠는가? 그것은 자기도취이기도 하다. 확실히 그것은 도취라는 것이다. 너는 아직 젊다. 솔직히 말해서 코올리게나 다를 바 없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너의 부모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돌대가리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 같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는 어쩌다 그 학교에 들어가 3년을 보냈다. 너는 거기서 날개를 달고 나온 것이다. 인생에서의 너의 처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너의 언동과 너의 시선과 머리의 회전도는 또 얼마나 변했는가. 대학에서 교수회의가 열린다. 네가 들어가면 모두 너를 알아보고 심지어는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한다. 너는 물론 의장석에 올라가진 않는다. 거기에는 학장이 올라가서 짓거리게 하고 너는 한쪽 옆에 자리 잡고 앉는다. 그러나 이 자리의 실권자가 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너는 이 대학에 파견된 기관원이니까 너는 한 5분쯤 앉아있다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 이건 교수들에게는 없는 너만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더욱 중요한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너는 그들의 결의문을 받아들고 눈썹을 움직거리며 학장에게 말한다. 안 돼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 한마디면 그만이다. 결의사항은 보류되는 것이다. 혹은 네가 특무대원이나 스메리시 대원이라도 좋다. 너는 일개 중위에 불과하지만 부대장인 늙은 뚱보대령은 네가 들어올 때면 반드시 기립하여 맞아들인다. 그는 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열심히 아첨하고 참모장과 한잔할 때는 반드시 너를 초청한다. 네 견장에는 조그만 별이 2개밖에 없지만 그런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쪽이 오히려 더 재미있다. 같은 별이라도 너의 별은 무게가 아주 다르므로 다른 일반 장교들의 별과 한 저울에 달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부대, 어느 공장, 어느 지구에서나 너는 부대장이나 지배인이나 지구당 서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나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부하의 근무 상태와 임금과 포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너는 그들 모두의 자유를 장악하고 있다. 아무도 감히 회의석상에서 너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며 아무도 감히 신문지상에 쓰지 못한다. 너는 마치 비밀스런 신격과 같은 존재이므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다. 너는 존재한다. 모두들 너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너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해야 한다. 네가 하늘빛 군모를 쓴 그날부터 너는 모든 공개적 권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은 누구도 감히 검열할 수는 없지만 너는 누구의 일이건 검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른바 시민이라는 순진한 인간들 앞에서 잠옷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 오직 너 혼자만이 특별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네가 하는 일은 항상 옳게 마련이다. 오직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마라. 만약에 기관의 일부가 되는 행운이 너에게 따르지 않았다면 너 역시 한낱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기관은 촌층이 인간의 내부에 기생하고 있듯이 국가 속에 그것과 일체가 되어 살아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자, 여기까지 재밌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